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쇼난과 도쿄베르디입니다. 쇼난 벨마레는 3-1-4 이 전형을 토대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구축하며 경기 전체를 신중하게 풀어가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라인을 크게 끌어올리지 않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두 줄 블록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합니다. 전방에서는 오다가 빠른 움직임과 유연한 연계 플레이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스즈키는 제공권과 포스트업을 활용해 공을 지켜내며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돕습니다. 오노세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진 패스를 이어가며 수비 전환 시에도 넓은 범위를 커버해 팀 전체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쇼나는 무리한 공격 전개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며 긴 호흡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후반 교체 카드 역시 공격을 과감히 늘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지원과 전방 압박 강화를 통해 무승부 흐름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도쿄 베르디 역시 3백 전술을 기반으로 경기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팀입니다. 전방에 소매노는 속도와 침투 능력을 활용하지만 지나치게 전진하기보다는 공을 지켜내며 빌드업 연결고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원의 후쿠다는 활동량이 풍부하고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메시노는 좌우 측면에서 넓은 커버 범위를 활용해 수비를 지원하면서 빠른 역습 전환을 노립니다. 다만 도쿄 베르디의 공격은 다소 단조롭고 여러 차례의 찬스를 만들기보다는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길게 끌고 가다가 한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 승부를 가리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결국 이 팀 역시 무실점 유지가 우선이며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흔드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3백 전술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신중한 경기 운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팽팽한 균형 구도가 예상됩니다. 쇼나는 오다와 스즈키를 활용한 전방 버티기와 오노세의 전진 패스를 바탕으로 공격의 활로를 찾으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격 템포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쿄 베르디는 후쿠다의 왕성한 활동량과 메시노의 측면 커버를 통해 빠른 전환을 노리겠지만 마찬가지로 위험 부담을 크게 지지 않으며 무실점에 집중하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두 팀 모두 리스크를 줄이고 승점 한 점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높이와 스피드, 압박과 수비 안정이라는 각자의 무기를 내세우면서도 결과적으로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장기전 양상이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레다와 흐로닝원입니다. 브레다는 4-2-3-1 전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방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며 경기력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포백 라인은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 상대에게 쉽게 공간을 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빠른 전환이나 측면 압박에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반복됩니다. 반 호이동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기점을 만들어내지만 후방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해 자주 고립되고, 타르비티에는 전진 패스와 템포 조절을 시도하지만 수비 지원 부족으로 인해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안정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소는 이선 침투와 볼 운반 능력이 장점이지만 팀 전술 균형이 무너진 탓에 단독 돌파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리그 순위가 15위까지 추락한 원인 역시 이 수비 조직 붕괴에 있으며 전환 속도 저하와 라인 붕괴로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흐로닝어는 같은 4-2-3-1 전형을 활용하지만 훨씬 더 조직적이고 완성도 높은 전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윌름손은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고 볼을 잡으면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며 상대 수비의 균열을 공략합니다. 반베르에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백을 활용해 공격의 활로를 열고, 윌름손과의 호흡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합니다. 중원의 타하는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며 정교한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 중앙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하면서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특히 브레다의 불안정한 포백 앞에서는 윌름손의 침투와 반베르헨의 측면 돌파가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브레다가 후방 안정감 부족으로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운 반면, 흐로닝어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흐로닝원이 템포를 주도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고 브레다가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전술적 조직력과 공격 효율성에서 앞선 흐로닝원이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며 다득점 양상이 기대됩니다.
크로닝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쾰른입니다. 호펜하임은 4-3-3 전형을 바탕으로 후방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팀으로 좌측에 램펄이 볼을 전진시키며 크로스로 공격을 연결하고 아슬라니가 중원에서 패스를 조율하며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최전방의 아브둘라후는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드는 움직임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하는 상대에게 고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중원에서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면 후방 빌드업이 끊기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가 급격히 흔들리는 약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쾰른은 3-4-3 전형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단단히 세운 뒤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 흐름을 가져가는데 특화된 팀입니다. 빌턴은 압박을 벗겨낸 뒤 측면을 돌파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카민스키는 박스 안에서의 세밀한 슈팅과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팀의 득점 루트가 됩니다. 마르텔은 중원에서 볼 차단과 템포 전환 능력이 뛰어나 상대의 빌드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며 이러한 장점 덕분에 쾰른은 점유율을 앞세운 팀들을 상대로도 빠른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는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을 전망해보면 호펜하임은 홈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려 하겠지만 쾰른의 강한 중원 압박에 갇힐 경우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전환 수비가 늦어질 위험이 큽니다. 쾰른은 올 시즌 후역습 전술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무력화시키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이어오고 있어 호펜하임의 스타일과 맞붙을 경우 상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 양상은 호펜하임의 빌드업 불안정성이 드러나면서 쾰른의 날카로운 역습에 흔들릴 공산이 크며 효율적인 역습 전개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쾰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와 사스올로입니다. 베로나는 3-5-2 전형을 유지하며 수비 안정에 우선을 두지만 공격 전개에서는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오바네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기점을 만들 수는 있으나 결정력에 기복이 심하고 브라다리치는 측면 오버래핑으로 활로를 열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고립되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르다르는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지만 공격 전개를 창의적으로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어 팀 전체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집니다. 그 결과 베로나는 세트피스나 상대 실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라 최근 득점 부진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사스올로는 4-3-3 전형을 가동하며 피나몬티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합니다. 피나몬티가 제공권과 연계 능력에서는 준수하지만 결정력이 떨어지고 베라디는 특유의 드리블 돌파와 중거리 슛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최근 효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볼로카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은 제한적이라 공격 전개가 쉽게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랜 A 전술이 봉쇄되면 대안 전술이 부족하고 역습이나 세컨드 볼 전개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져 골로 이어지는 장면이 드물다는 점이 뚜렷한 약점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고 공격 패턴이 단순하다는 공통점이 있어 답답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베로나는 세르다르를 중심으로 밸런스를 잡으면서 수비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전방에서 확실히 마무리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사스올로 역시 피나몬티와 베라디라는 이름값이 있는 공격 옵션이 있지만 최근 영향력이 떨어져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두 팀 모두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소극적 운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저하와 전술적 한계가 맞물려 골이 쉽게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답답한 공방전 끝에 승부는 갈리지 않고 무득점 또는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파리FC와 로리앙입니다. 파리FC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4-2-3-1 전형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조직력과 전술적 짜임새에서 기대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벨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지켜내며 압박을 풀어내고 순간적인 침투로 전방을 흔드는 움직임이 강점이며 케발은 폭발적인 첫 스텝과 좌측에서의 컷백 타이밍으로 상대 풀백을 괴롭히며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위협적인 패턴을 자주 연출합니다. 카마라는 세컨볼 대응과 박스 근처에서의 빠른 슈팅 전환으로 마무리를 책임지며 3명을 축으로 한 짧은 패스 전환과 콤팩트한 연계는 팀의 중위권 유지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알라쿠치, 하멜, 마르체티 등 주전급 자원의 부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술 구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점은 파리FC의 조직력과 기본적인 전술 완성도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짧은 간격 유지와 전방 압박 후 빠른 전개를 통해 상대의 수비 전환을 무너뜨리며 경기를 주도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반면 로리앙은 부상 악재로 인해 전술적 안정감을 잃은 상황입니다. 수마노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려 하지만 이선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토시는 순간적인 박스 침투와 슈팅 감각은 날카로우나 전개 속도가 느려질 경우 쉽게 사라집니다. 중원의 아베르겔은 템포 조율 능력이 있지만 압박 탈출이 불안정해 전진 패스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제이, 피로, 카세리스, 사누시, 투레 등 주요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팀 전체 활동량과 전환 속도가 크게 저하됐습니다. 그 결과 중원과 측면에서 수비 전환이 늦어지고 박스 근처 공간이 자주 열리며 세컨볼 대처 미흡이 그대로 수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연패가 이를 증명하듯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수비 리커버리 부재가 뚜렷한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짜임새와 조직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파리FC는 제벨스, 케발, 카마라를 중심으로 짧은 간격 패스와 빠른 전환 공격을 전개하며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로리앙은 핵심 자원 부재 속에서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단순해 파리FC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경기 전반적으로 파리FC가 주도권을 유지하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득점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챙길 그림이 뚜렷합니다. 파리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렉섬과 버밍엄시티입니다. 렉섬은 3-1-4-2 전형을 토대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빠른 전환으로 기회를 노리는 팀입니다. 무어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볼 지킴 능력을 발휘해 공격의 기점을 만들고 카카체는 왕성한 활동량과 오버래핑으로 측면 전개를 지원합니다. 오브라이언은 중원에서 패스를 조율하며 팀 빌드업의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구조적으로 양쪽 윙백이 단독으로 측면을 담당하는 특성상 상대가 수적 우위를 만들며 압박해 올 경우 수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강한 전진 패스와 속도 있는 측면 공격을 맞이하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이는 렉섬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빌드업을 시도할 수 있으나 측면 압박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반면 버밍엄시티는 4-4-1-1 전형을 기반으로 포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가동해 폭넓은 측면 장악을 시도합니다. 후르아시는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갖춘 최전방 공격수로 뒷공간 활용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레이는 윙에서 속도를 바탕으로 돌파와 크로스를 전개하며 측면 공격의 활로를 열고 백승호는 중원에서 정교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로 공격의 안정성을 더합니다. 특히 포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측면을 압박하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이를 통해 상대 윙백을 수세에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후르아시는 뒷공간 침투로 그레이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위협을 가하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형성할 수 있고 중원의 백승호가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면서 전반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상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렉섬이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으로 버티려 하더라도 측면의 수적 열세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약점이며 무어와 오브라이언이 분투해도 상대의 압박을 온전히 버텨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버밍엄시티는 측면 2-1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며 렉섬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고 그레이와 후르아시, 백승호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어진다면 득점 기회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버밍엄시티가 주도권을 잡고 다득점 찬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렉섬이 이를 막아내기에는 전술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버밍엄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풀럼입니다. 본머스는 4-1-4-1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전환을 노리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세메뇨는 폭발적인 돌파와 1대1 아이솔레이션에서 강점을 지니며 순간적으로 수비를 제치고 인프런트 킥으로 마무리를 완성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바니 우송은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해서 능숙해 세메뇨의 돌파와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공격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중원의 테버니어는 왕성한 활동량과 전진 패스를 통해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수 전환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본머스는 벤치에서도 스피드와 돌파력을 갖춘 교체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후반부 전술 변화를 줄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점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풀럼은 4-2-3-1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빌드업 단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드리고 무니스가 제공권과 연계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빠른 압박에 약해 소유권을 쉽게 잃는 장면이 많고 이워비는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변화를 꾀하지만 최근 결정적인 패스 정확도가 떨어져 위협적인 장면 창출이 제한적입니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넓은 커버 범위를 통해 밸런스를 잡으려 하지만 본머스의 빠른 템포를 상대로는 버티기 힘든 그림이 예상되며 교체 전력 또한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 만한 공격 카드가 부족해 후반전 승부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번 경기의 관건은 본머스가 세메뇨의 폭발적인 돌파를 중심으로 얼마나 풀럼의 수비 라인을 흔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태버니어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세메뇨와 에바니우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풀럼의 불안한 빌드업과 느린 전환 속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럼은 원정이라는 부담 속에서 루키치의 중원 커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머스는 교체 자원 우위를 바탕으로 후반부 더욱 날카로운 템포 전환을 이어갈 수 있고 홈의 이점까지 더해 안정적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전술적 주도권을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은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사수나와 헤타페입니다. 오사수나는 3백을 기반으로 한 3-4-3 전형을 사용하며 홈에서는 템포를 과감히 끌어올리며 주도적인 운영을 시도합니다. 부디미르는 제공권과 버티기를 동시에 수행하며 하프라인 위에서 세컨드 볼을 연결하고 아이마르 오로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셋업을 반복하며 침투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루벤 가르시아의 부재로 창의적인 자원이 줄었지만 오로즈가 공백을 메우며 전개 리듬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윙백들은 왕복 압박으로 측면 기동력을 유지하며 3백은 세컨드 커버를 통해 박스 앞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형성합니다. 교체 국면에서는 몬카yor라가 핵심 카드로 투입되어 순간적인 스피드와 직선 침투로 후반 템포 변화를 이끌어내며 상대 블록이 처지는 타이밍의 하프 스페이스를 다시 공략해 찬스를 꾸준히 창출합니다. 헤타페는 5-3-2 전형을 기반으로 5백을 두텁게 세우며 수비적으로 블록을 낮추고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팀입니다. 우체는 전방에서 높이를 제공하는 타깃 역할을 수행하지만 연계의 질이 일정하지 않고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수비 지원과 전진 패스를 병행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전개의 속도가 쉽게 끊깁니다. 더구나 후안미와 리소의 이탈로 인해 전방 옵션이 제한되면서 전환 속도와 박스 점유가 동시에 저하된 상황입니다. 5백의 폭 자체는 단단하지만 측면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로의 수비 전환이 늦어 크로스 세컨드 대응의 불안정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교체 자원에서도 스피드를 더할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해 후반 흐름 반전을 만들 장치가 약한 편입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의 템포 주도권과 세컨드 볼 장악력 그리고 교체 카드의 활용도에서 오사수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오사수나는 오로즈의 패싱과 부디미르의 버티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개를 가져가면서 후반 몬카yor라의 스피드 인젝션으로 파이널 서드 진입 빈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헤타페는 전방 자원 부재와 측면 뒷공간 불안으로 인해 공격 다양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디테일과 홈 이점을 갖춘 오사수나가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으며 득점 자체는 제한된 흐름 속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커 언더 양상의 무게가 실립니다. 오사수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